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 저자는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퍼드대 평생교육 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 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 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오히려 버렸다.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누군가는 자신이 좀 더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다. 몇몇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꿈꿨다. 동화를 쓰거나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을 열거나 갤러리에 자신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것 등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는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랬다. TV 시청과 패스트푸드 먹기 같은 틀에 박힌 생활이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모형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태도를 갈망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삶의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의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힘을 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감정적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치료사와 상담가들에 힘입어 발전해 왔다. 다음은 이런 아직은 때가 아닌 으로 표현되는 삶의 태도를 나열한 것이다. 이승 익숙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이런 경우가 되면 나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면 올해가 지나면 워크숍을 몇 번 더 참가하고 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허락을 받으면 좀 더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확신이 서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용서받으면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 나의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자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 라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혹은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고통마저 녹여내릴 테니까요. 조지프 캠벨.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즐기는 일을 할 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다. 이미 즐거움의 감각이 어떻게 사람들을 더 생산적이고 사교적이며 혁신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말이다. 20년에 걸친 일련의 연구 실험에서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젠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중 한 연구는 의사들의 임상적 사고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의사들은 간질환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전에 사탕 한 봉지를 받았다. 긍정적인 기분을 상승시키려는 연구진의 선물이었다. 사탕을 받거나 먹은 의사들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꼈으며 그 결과 감각의 진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통합했다. 처음 내렸던 오진을 인정하고 그 진료를 고집할 확률이 더 낮았다. 아이젠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 협상가들이 복잡한 교섭에서 통합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 또한 밝혔다. 아이젠과 동료들의 단연간의 연구를 종합하면 즐거운 사람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하며 복잡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 왔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 동기가 그 열쇠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일 자체를 기쁨과 만족과 흥미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였다. 대조적으로 높은 연봉이나 명성, 외부 보상 같은 외재 동기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마빌레의 연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중 한 가지 실험을 살펴보자. 아마빌레는 72명의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눈 스노우에 대한 짧은 시를 쓰도록 했다. 그 다음 72명을 세 조로 나눴다. 두 개 조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았다. 첫 번째 조가 받은 설문지에는 작가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를
7가지 항목으로 열거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다. 단 설문 항목들은 모두 외제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시즈 한 권만 내도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을 들어서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조의 설문 항목은 모두 내재 동기에 관한 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과 같은 조항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는 설문지 작성 대신에 단편 소설을 읽도록 했다. 각각의 그룹이 주어진 과제를 마치자 72명 모두에게 웃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를 작성하라는 사항이 전달됐다. 12명으로 구성된 작가 그룹의 창의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자 대기 중이었다. 작문을 마치고 창의성을 평가하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 눈, 스노우에 대한 시는 72명 모두 창의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설문지 작성 후 웃음에 대해 쓴 시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내재 동기에 설문 작성한 조가 외재 동기에 몰두한 조의 시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글을 쓰던 사람도 단 몇 분 동안 외재 동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창의성이 저하됐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료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희생시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마빌레의 또 다른 연구도 살펴보자. 아마빌레와 동료들은 238명이 쓴 총 12,000건의 직원 일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일기를 쓴 사람의 기분이 좋은 날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확률이 50%나 증가했다. 또한 긍정적인 기분은 2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면 내일이나 모레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확률이 더 높았다. 오늘 느낀 기분, 좋은 기분은 며칠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든 셈이다. 채플힐에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기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범위를 넓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발표했다. 한 연구에서 프레드릭스는 104명의 대학생들을 두 조로 나누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보게 했다. 영화 감상을 마치고 2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둘 중에 좀 더 보편적인 이미지를 고르게 했다.
그러자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적인 특징에 더 신경을 쓰는 반면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 조의 학생들은 좁은 시각으로 이미지의 부분적인 세부 사항에 집착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드릭스는 이 연구를 비롯해 많은 실험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부정적인 기분은 시야가 좁은 사고와 행동에 그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좋다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뛰어들기 쉽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 자산을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든다. 물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프레드릭슨의 통찰력은 필자들의 경험도 녹아있다. 수만 명의 삶을 연구하는 동안 필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안목은 열정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깨달았다.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그리고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한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제일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 위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 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박힌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 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들은 가능하면
일찍 저질러 보는 것이 이득이다. 윈스턴 처칠.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동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듀렉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자. 캐롤 듀렉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은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두 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지였다.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했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두 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한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을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에게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실패하면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비버리 실즈. 지금까지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